그리고 맛집 투어 있어요. 용평에 제일 좋은 여행을 했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파동에 대해서 하면서 파동의 구조까지 정리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렌즈 방정식까지 끌고 가서 파동 끝내드릴게요. 자, 파동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 지점에서 생긴 뭐가?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때 실제로 퍼져서 나가고 있는 건 뭐만? 에너지만. 매질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해. 근데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만약에 나란하다면 무슨 파? 종파. 종파요. 자, 만약에 수직하다면 뭐라고 한다고? 횡파. 횡파에 속한다고. 그 중에서 소리는 어디에 속한다고? 종파. 소리가 종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 횡파야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을 분류할 때 두 번째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됩니다. 그쵸? 네. 근데 빛은요? 매질이 있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질이 필요한지 안 한지라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다. 무슨 파? 탄성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뭐라고 한다고? 비탄성파라고 하는데 산소파는 그밖에 없어요. 네. 자, 그 중에서 탄성파에는 소리가, 비탄성파에는 뭐가? 빛이 속하는데 사실은 빛은 원래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전자기파에 속하는 거야. 됐어? 예. 자, 그렇다면 전자기파 안에는 빛밖에 없어?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는요, 뭐에 따라 분류된 거야? 에너지의 크기. 네.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눈 거야. 자, 그 중에서 에너지의 크기가 큰 애들을 우리가 싸잡아 뭐라 그러냐면 방사선이라고 하고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그쵸. 이 감마선은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병원에서도 얘써. 엑스레이. 자, 뭐 하냐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한다 그래서요. 수술하기 애매한 부위에 암세포가 있으면 수술 못해요. 그럴 때는 거기에 감마선을 쏴서 거기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이걸 방사선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감마선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돼요. 자, 그런가 하면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걸 X선이라고 해서 이게 뼈 사진 찍는 엑스레이인데 이 X선을 병원 말고 쓰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공항이요. 공항에서 일일이 여행 가방 열어보지 않고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쭉 지나가면 그 안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수압을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빛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빛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시광선, 적외선. 이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도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되겠어? 자외선이 셋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커. 지구는 다행히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1차 있죠. 뭐죠? 오존층이에요. 오존 어떻게 써? 한국말로 말고 화학식으로. 맞아. 자, O3라고 하는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된 게 오존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데 오존층이 뚫리기 시작해서 자외선이 그냥 막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바르는 겁니다. 자, 이 자외선은 우리를 바로 죽일 수는 없지만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세균들을 죽여요. 그래서 얘는 무슨 작용하냐면 살균 작용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자외선을 이용하는 곳이 이마트에 가면 우리가 식당 칸에 가면은 컵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 쓰는 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광선을 프리즘에 분산시켜 보면은 몇 가지 색깔로 나뉘니? 대략 7가지. 네, 7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굴절을 조금만 하는 애도 있고요. 굴절을 많이 하는 아이도 있어요. 되겠어? 이때 굴절을 조금 하는 아이가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이요. 굴절을 많이 하는 아이가 보라색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시광선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영역만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뺀 나머지는 눈에 안 보여.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적외선이 있는데요. 적외선은 여러분들 몸에서도 나옵니다. 뭡니까? 36.5도의 열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요, 체온 잴 때 뭘로 했었냐면 수은 온도계로 또는 입에다가 넣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때는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비접촉식 온도계로 그래서 체온을 재는데 그때 걔가 감지하는 게 뭐야? 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감지하는 거야. 적외선의 양. 맞아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꼬매나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데 가시광선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 그러지? 네. 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이야. 그리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빨간색이라서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사물을 볼 때 쓰는 거고 사실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보라색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 자외선. 그러면 얘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니까 뭐라 그런다고? 적외선이라고 부른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기파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들을 싸잡아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 중에서도 에너지가 그나마 제일 센 게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되겠어?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는 음식 속에 있는 누굴 진동시키는 거냐면 물 분자를 진동시키면 얘가 진동하면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되겠어? 그것 때문에 음식을 데피는 거예요. 자, 마찰에 의한 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데 파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러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는 얘기니? 크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뭐하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야. 그러니 가시광선에서도 위로 갈수록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뭐하니? 짧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야. 그래서 이거 빛이라고 안 쓰고 전자기파로 써도 다 맞는 말. 그래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파는요. 매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냐면 빛이니까.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랬죠. 되겠어?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은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공위성이요. 통신할 때요. 음파 쓸까요? 전파 쓸까요? 전파 씁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는 매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전파로 통신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이라는 게 뭔지 알았는데요. 이러한 파동에는 구조가 있어서 파동의 구조를 5개로 나눴습니다. 진폭. 파동의 구조를 우리가 벡터 구조로 이용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봤냐면 5가지로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파장을 난다라고 쓰고요. 파장은 최단 거리. 같은 위상을 연결한 최단 거리니까 단위가 미터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요. 주기요? 한 번에 붕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라 초단위로 재요. 자, 이걸 우리가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해요. 주기의 역수가 뭐라고요? 진동수. 네,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프리퀀시의 F는요.
사실은 주기를 역수해서 구할 수 있는 값으로 1초 동안의 진동은 횟수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질의 최대 변이. 진폭. 자, 그럼 진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야? 중심에서 중심에서 마루.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 되는 거고, 진폭의 크기가 또 에너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폭이 크다면 더 에너지가 큰 파동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요, 사실은 A제곱 F제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만큼이 파동 에너지야. 자, 그래서 진폭은 우리가 A라고 쓰고요. 거리 미터 단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속력. 파동이 퍼져나가는 속력도요. 속력이니까 벨로시티 V고 단위는 미터 퍼 초로.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동은 뭐분의 뭐로요? 네, 주기분의 뭘로? 파장으로 계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분의 1이 뭐니까? 진동수니까 파동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길이로 더 많이 계산해요. 됐어? 그래서 V는 F 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야.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하니? 빛의 속력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 이런다며요. 네. 됐어? 매질의 밀도, 밀도 또 상태, 상태 또 온도, 온도 뭐 이런 거겠죠. 자, 파동은요. 파동은 고음이라서 빨리 오니? 네? 고음일 때 빨리 오니? 저음일 때 빨리 오니? 호흡이요? 똑같아요. 아니. 빨간색이 빨리 오니? 초록색이 빨리 오니? 파란색이 빨리 오니? 똑같아요. 되겠어? 라고 하는 이 파동의 속력은요. 진동수가 크다고 빠르거나 파장이 길다고 빠르지 않습니다. 파동이 어떤 매질을 뚫고 오느냐에 따라서 속력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반드시 매질이 결정한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오지. 됐어. 요번에 여기가 시험이었던 학교들도 대단히 많을 텐데. 되겠어? 자,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건 입자가 빽빽해야 빠른 거야? 듬성듬성 있어야 빠른 거야? 자, 듬성듬성 있는 걸 우리가 소한 매질 그래요. 자, 입자가 빽빽하게 있는 걸 뭐한 매질? 미란 매질인데요. 파동에서는 미라다는 뜻을 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느리다라는 의미로 써요. 소한 매질은 빠르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됐어? 빛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거야. 자, 근데 빛은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다 그랬죠? 자, 그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만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광속이라고 부르고 그때 속력만 V가 아니고 C로 쓴다. 됐어? 그러면 빛이 공기 중에 들어왔을 때 빛의 속력이 광속이니? 아니요. 아닙니다. 광속보다 훨씬 느려져요. 훨씬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광속도 여전히 C는 F 람다로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공을 통과할 때 빨간빛, 파란빛, 초록빛 그랬는데 빛의 삼원색 빨, 초, 파 얘네들 뭐가 다를까요? 파장, 색깔이 다른 이유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는 뭐가 다릅니까? 진동수가 달라요. 자, 진동수가 누가 크니? 그러면 진동수가 클수록 뭐가 크다고요? 에너지가 클수록 크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진동수 누가 큽니까?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크죠. 그래서 빨간색의 진동수를 1, 초록색을 10, 파란색을 100이라고 치자. 진동수가. 그러면 얘네들이 진공을 통과해서 지구에 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한다고요? 다 같이 도착해요. 동시에 와요. 왜? 매질이 같으니까. 속력이 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속력이 같아요? 라고 하면 V는 F 람다라서요. 사실은 진동수가 1인에는 파장 길이가 100이라서 속력이 100입니다. 근데 진동수가 10인에는 파장이 10이라서 속력이 100이고요. 진동수가 100인에는 파장이 1이라서 속력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동수와 파장 길이는 뭐하다고? 반비례한다. 알겠습니까? 진동수와 파장 길이는 무조건 반비례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광속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빛과 대조되는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요? 소리 그거요. 고체. 그쵸.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니까 매질이 빽빽하게 붙어 있을수록 빨리 진동을 툭툭 치면서 전달해요. 1현 2반가요.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일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인데 진공에서 전혀 되지가 않아요. 네, 전달되지 않으니까 달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들어봤자 소리를 질러봤자 너네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요. 되겠어? 근데 건아 졸려면 일어서야 돼. 네. 자, 근데 공기 중에서 소리를 낼 때요. 공기에도 두 종류가 있죠. 더운 공기하고요. 찬 공기 중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더 빨라요? 찬 공기. 더운 공기. 더운 공기에서 입자가 활발히 움직이니까 더운 공기에서 진동을 빨리 전달하는 거예요. 됐어? 빛도 그래요. 빛도 더운 공기에서 더 빨라요. 자, 그러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있을 때 소리는 어느 쪽을 가까이 휠까요? 모든 파동은요. 느린 쪽 매질로 꺾입니까? 빠른 쪽 매질 쪽으로 꺾입니까? 항상 느린 쪽으로 꺾여요. 항상 느린 매질 가까이로 확 꺾입니다. 그러니 낮 동안에는 꼬맹아 어디 공기가 더 뜨거운 줄 아세요? 위에요. 어디요? 바닥. 땅바닥이요. 그래요? 왜? 비열. 공기보다 땅의 비열이 작아서 그래요. 아. 그래서 얘가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아래 공기가 훨씬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 직진하지 않아요. 왜?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꺾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매질 쪽으로 꺾인다고요? 위쪽으로. 느린 매질이 있는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꺾이는데 찬 공기가 어디서? 위쪽에 있지. 그러니까 낮에는 말을 하면 소리가 똑바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낮에 말을 했을 때요. 같은 위치에서 원래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에서 들려요. 그걸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가 밤이 되면 비열이 작은 땅 쪽이 더 빨리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런 느낌이야. 그럼 밤에는 어느 쪽으로 소리가 휘어야 되겠어? 그쵸. 느린 매질이 있는 땅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휘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훨씬 아래에서 들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든다 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한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물결이요. 집에 가서 세면대에다 물 받아놓고 물 한 방울을 똥 떨어뜨리면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파동이에요. 되겠어? 이러한 물결은요. 어느 매질을 통과할 때 더 빠르니? 라고 하는데 어차피 물결은 물만 통과해요. 근데 뭐에 따라 다르냐면 깊이, 온도도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수심의 깊이입니다. 수심.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을 때요. 물 밑에도 땅이 있어요. 해저 지형이.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수심을 갖는 얕은 곳이에요. 여긴 수심이 깊어요. 여긴 깊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결이 일어나가지고요.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물결이 일어나서 이렇게 넘실넘실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전에 우리 반에서 설명했었는데 물방울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응집력이 뭐하다? 세니까. 다른 액체에 비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혼자 안 올라가고 밑에 있는 물도 끌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아래도 물결이 같이 쳐요. 됐어? 아래도 물결이 이렇게 치다 보면 꼬맹아 얕은 곳은 조금만 가도 금방 땅이랑 뭐하니까 부딪히니까 마찰이 커져. 그러니까 잘 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얕은 물은 속력이 느리고요. 깊은 물은 속력이 빨라요. 되겠어? 그럼 이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파동의 모든 속력은 V는 어떻게 구한다고? F 남다로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깊은 쪽은 속력이 빨라서 물결의 속력이 100이라고 치자. 얕은 쪽은 속력이 느려서요. 됐어? 그 50. 속력이 50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깊은 물에서는요. 사실은 진동수가 50이고 파장이 이어서 속력이 100이 됐어. 자, 얕은 물로 왔어. 그러면 저때 속력이 바뀌면서 변하는 게 뭘까? 파장. 속력이 바뀌는 거. 진동수는 안 바뀌어? 난다. 진동수는 안 바뀌어? 예질이 똑같은.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 네. 되겠어? 진동수는요. 한번 파동이 생길 때 나타난 고유한 성질이야. 너네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너네 손에 있는 지문이나 몸에 있는 DNA는 변하니? 아니요. 그것처럼요. 파동은 가다가 반사를 하던 굴절을 하던 파동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는 절대 안 바뀌어요. 되겠어? 그러니 이 진동수는요. 얕은 곳으로 오든 깊은 곳으로 오든 상관없이 진동수는 그대로여야 돼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건 뭐만? 파장 길이만 달라져요. 그러니 거꾸로 보자. 우리 파장 길이만 보면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른지 알 수 있다 없다? 누구의 속력이 빠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파장 길이가 길수록 속력이 뭐한 거니까? 빠른 거니까. 어차피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이 칠 때요. 우리가 물결에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물결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은 마루면 마루끼리 쭉 선을 연결해. 마루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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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끼리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끼리 쭉 선을 연결해 놓은 걸 파동의 얼굴 파면이라고 불러. 되겠어?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에 이 간격이 뭐가 되겠니? 파장입니다. 이게 한 파장의 길인데 갈수록 파장 길이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짧아지고 있죠? 자, 짧아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뭐 해주고 있다는 거야? 느려지고 있다는 거야. 속력이 느려지니까 여기가 무슨 물? 얕은 물. 여기가 무슨 물? 깊은 물. 수심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모든 파동은요. 절대로 진동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건 언제나 파장만 바뀝니다. 자,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건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니?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진동수의 역수가 뭐니? 주기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에는요. 아,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종류와 상태였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운 누구니? 소리.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다. 소리의 3요소. 기억나?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춥니? 이거 옷 줄까?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러면 소리의 3요소요. 자, 소리의 3요소에 뭐이니? 세기, 높낮이,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와요.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라고 하는 것과 소리의 FC. FC라고 하는 음색이 있죠. 자, 얘네들이 뭐에 결정된 거냐면 얘네들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폭. 진폭이 결정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폭이 큰 애가 훨씬 더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알겠습니까? 진폭의 크기가 소리의 크기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해요. 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 우리는 과학에서는 진동수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주파수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인간이 듣는데 20에서 2만. 자, 이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무슨은? 고음.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음이에요. 그러면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도의 진동수를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한 옥타브 위에 도는 얘보다 진동수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10배? 아니요. 2배. 정확하게 2배 클 때 한 옥타브 윗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EFE 20이어야 한 옥타브 위에 도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도는요? 얘보다 몇 배? 또 2배예요. 40. 그래서 항상 한 옥타브는 진동수 2배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F 40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도소리가 돼요. 알겠어?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색에서요. 우리가 음악에서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구별하는 이유는 똑같은 음을 연주하더라도 피아노는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면 바이올린은 여기에 이런 파형을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파동에 떨림이라는 게 생기죠? 이 떨림이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라고 하는 뭘 결정합니까? 음색. 되겠어? 이걸 우리가 파형이라고 한다. 자, 소리에 3요소가 있는 것처럼 꼬맹아 빛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빛에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빛에도 뭐가 있니? 세기라고 하는 빛의 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이 있다. 기억나지? 네. 자, 이 중에서 빛의 세기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둘 다 진폭. 소리 세기, 빛의 세기 둘 다 진폭. 되겠죠? 자, 빛의 색깔은 빛의 삼원색 뭐 있다고요? 빨, 초, 파. 이건 뭐에 의해 결정된 거야? 진동수라고 하는 게 맞아.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진동수에 의해 결정돼요. 진동수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더 크고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파동의 성질에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3가지 하죠. 자, 파동은 원래 5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3가지 합니다. 자, 빛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뭐이니? 직진. 빛의 직진성. 반사 불절. 됐어. 그 다음에 2번째가 뭐 있습니까? 반사. 3번째가 뭐 있습니까? 불절. 4번째는 간섭이라는 게 있고요. 5번째는 회절이라는 게 있는데 간섭과 회절은 독립된 문제로 잘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불절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 되겠어? 자, 빛이 직진은 언제 하니? 직진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같은 매질을 통과하고 있을 때 직진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빛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그림자지는 현상이야. 되겠어?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직진한 이 빛은 그냥 가서 벽에 와. 직진한 이 빛은 그냥 가서 벽에 오는데 이 빛은 벽에 도달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래서 물건이 있는 만큼 빛이 도달하지 않는 어두운 면이 생기죠. 이게 바로 그림자지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림자지는 현상이 빛이 직진할 때만 생겨요. 빛이 만약에 직진하지 않고 빛이 이렇게 올 수 있다면 물체 뒤에도 빛이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빛이 직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 네. 자, 그럼 꼬맹아, 그림자는 지구에만 생겨? 아니요, 우주에도 생기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우주에도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 우주에 만든 그림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식현상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현상에서 일식이라는 건 누구의 그림자에? 달이 만든 그림자에 누가 먹힌 거야? 해가 가려진 거야. 맞아? 라고 하는 달의 그림자 속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 돼야 돼. 맞아? 그러려면 첫째 순서 해, 달, 무조건 시작을 태양으로 하자. 태, 달, 시. 되겠어? 이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상은? 모릅니다. 안 보이는 거. 이 달 보이겠니 안 보이겠니? 안 보여요.
이거 사기요, 사. 아, 사기요. 사. 네. 자, 그런가 하면 월식이요. 월식은 꼬맹아 누구의 그림자 속에? 지구 그림자 속에 누가 가려지는 거야?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죠? 네. 자, 그러니까 천체 순서가 새, 지, 달. 이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상은 망. 그럼 달에서 봤을 때 지구의 위상은 사. 알겠습니까? 달에서 지금 이게 영재 문제예요. 알겠어?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 순간 사고로 보이겠죠, 지구가. 알겠습니까? 영재 문제는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빛이 직진하고 있어서 그 직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늘, 구멍, 사진기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에 정말 앞쪽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만 뚫어놓고 여기 거울에 상이 맺히게 할 거야. 되겠어? 너무 기니까 자르자.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 거울에 상이 맺히게끔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상은 어떻게 맺힐까요? 어떤 모습으로 맺힐까요? 크고 반. 어떤 모습으로 맺힐까요? 네. 뒤집혀서. 상하가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려면 이렇게밖에 못 와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꼬리에서 나온 빛도 이렇게 해서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여기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좌우는 안 바뀌고. 좌우는요. 이거는 평면 거울이니까 바뀌겠죠. 근데 되겠어? 밖에서 들어올 때도 왼쪽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도 이렇게 들어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되는데 여기에서 이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도 바뀌어야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위아래가 바뀔 때요. 그냥 이렇게 180도 이렇게 회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된 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바늘구멍에서 상이 상하가 바뀌는 건 빛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되겠지? 여기 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 빛이 뭐 한다고요? 반사한다고요. 반사가 뭐야? 빛이 가다가 진행하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요. 네.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튕겨 나오는 걸 우리가 튕겨 나온다고 안 하고 되돌아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때 반사될 때요. 얘가 규칙성을 가져요. 아무렇게나 반사되지 않아요. 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반사 법칙이라고 하고요. 반사 법칙의 내용 얘기해.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돼. 예외는 없어. 이거죠.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을 어떻게 재요? 그렇죠. 자, 빛이 들어간 점과 수직하게 선을 그리면 이 선을 뭐라고 그러는데?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은 항상 각을 재는 기준선이야. 모든 각은 얘로부터 재는 거야.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이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가 반사각입니다. 자, 어떤 반사를 하던 표면이 매끄럽던 표면이 거칠거칠하던 모든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 알아? 여기 광원장치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나온 빛은 하나의 광원장치에서 나온 빛은 무조건 평행하게 옵니다. 되겠어? 근데 이 중에서 기련아 네. 졸려면 살짝 일어나. 네. 눈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깜둥이 새끼. 하얀 사람이. 그러니까 너같이 하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눈동자 색깔과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저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요. 까만데 이랬어. 나랑 혹시 무슨 네, 기량을 걱정했어. 아니야. 내가 더 하얘. 내가 더 하얘. 선크림을 바르. 아나 아니, 바른다고. 휴가를 안 바르는데. 아니 근데 선천적으로 까만 사람들은 금방 타. 아니 저 선천적으로 완전 어려워. 이거. 나 저 여기
한때는 하였어요. 한때는 하였어. 네. 자, 다행이네요. 한때는 하였던 가벼웠어 적이 이런 거 똑같아. 자, 볼게요. 자, 빛이 이렇게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들은 평행하게 오거든요. 밑에가 매끄럽던, 밑에가 거칠거칠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은 언제나 평행하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이 빛과 이 빛과 이 빛이 들어온 접선면이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렸을 때 법선 방향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입사각이 30도면 얘도 입사각이 몇 도? 30도. 얘도 얼마? 30도로 다 같아요. 표면이 매끄러우면. 그럼 빛이 모두 다 30도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서 얘 일로 가죠. 얘 일로 가고요. 얘도 30도 방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모든 빛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만 반사됩니다.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해요? 정반사.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 모두 다 같은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나는 정반사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빛은 평행하게 오는데 문제는 이 빛이 어느 점에 들어갔어가 달라요. 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를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접선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법선이 이 방향으로 입사각이 45도. 얘는 법선 얘랑 90도 되게 그리시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법선과 얘가 이루는 각도가 10도예요. 얘는 법선을 그리시면 90도 방향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요거 각도가 이쪽 방향 10도예요. 그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입사 방향과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45도로 빛이 이렇게 갑니다. 얘는 입사각이 이 방향으로 10도니까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10도로 빛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얘는 입사각이 이 방향으로 10도니까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 1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거칠하면요. 아까랑은 다르게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놈은 여기라고 하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간다고. 이걸 우리가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반사는 정반사와 난반사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칠판에서 정반사할까 난반사할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그 맺히는 거 삼각형 맺히는 거. 여기서 라고 하면 맞아요. 빛이 한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가는지 빛은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야 돼요. 됐어? 빛만 보이겠니? 귀신도 보이겠지 그 눈에? 되겠어? 네. 자 이때요.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빛을 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모든 물질들은 주변의 경치를 뭐한다? 비친다. 그 새끼가 누구다?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은요. 한 방향으로만 빛을 반사시켜주는 정반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칠판에는 내 얼굴이 비치지 않는 건 얘는 정반사가 아니고 난잡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난반사를 하는 애들은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사물만을 모든 방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씨를 써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여기서 빛이 하나는 일로 가고요. 하나는 일로 가고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자, 하지만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어떤 반사를 할 때도 항상 반사 법칙은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예외는 없어요. 되겠어? 어떤 반사를 해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를 순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지? 자, 마지막 물절 정신 차려. 조용히 한번 살짝 일어나서 잠을 깹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재에서 수업하는 동안에 그 수업하면서 자세들이 선생님한테 다 와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수업 시간에 자요? 떠들어요? 이런 얘기가 내 귀에 올까 안 올까? 옵니다. 그럼 고추 딸까 안 딸까? 맞아요.
누가 수업 시간에 졸아요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하고 누가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멍해요 이런 얘기 하면 됐어. 고추 따라서는 주동한다. 알겠지? 소중하다. 잘 간직하자. 예. 애들이 그것만은 안 돼요. 막. 자, 그러니까 종족 보존해야 돼서 소중해요. 먼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박 선생님이 이런 얘기 우리요 이제 영재 과거의 특징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 없긴 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거의 없죠. 아예 우리 아유. 아예 없는 거야. 거의 없지 않아. 아예 없는 거야. 근데 학교 생활 자체가요. 여자와 남자의 성비가 1대4? 3대 2예요. 저희. 영재고에서요. 네, 1대3 이 정도 돼요. 여자가 1, 남자가 3 우리 학교 3대. 또는 1대5 이렇게 돼요. 연애 못하겠다. 남자끼리 할 수도 있지. 뭐를? 여자끼리 할 수도 있지. 1대5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1대3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비 자체를 다르게 뽑으세요. 왜냐면 여자 기숙사에 남자를 재울 수는 없고 남자 기숙사에 여자를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뽑을 때 여자 기숙사 인원수 TO만큼 남자 기숙사 인원 TO만큼 하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훨씬 적게 유리. 1대5니까 남자애들 5명 뽑을 때 여자애들 1명 뽑아요. 군인이. 근데 문제는 반드시 1대5로는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영재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여자애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으니까. 야, 우리만 봐도 알죠. 우리 전체 영재 애들 중에서 여자가 너네 몇 명 있냐? 저희 없는데요? 0명. 제이 있고 은설이 있고 서연이 반에 있고 남자 여자래 여자 셋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엄청 적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그나마 요번에 많은 편이야. 너네 한 살 선배 애는 여자 해야겠다. 여자애들이 딱 3명 있는데 우리 5명인가 있어요. 요번에. 중국 갔다 와야겠다. 그 전에는요 여자가 1명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여자애들이 영재나 과거 입시에서 좀 유리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거였어. 우리 남자들이 많으니까 맞아. 남자는 군대도 가야 돼. 한 명씩 없애야 군대 이런 거 있어. 근데 영재고 가면 군대 잘 안 가죠. 진짜요? 왜냐면 석사 박사까지 하고 나면은 다 안 가죠. 안 되겠다. 연재가 아니고 이제 국가 기업에 근무를 몇 년 이상 하면 군대를 안 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재들은 잘 그런 게 있어. 군대 가고 싶어. 야, 군대 6시.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요. 선물로 일단 씻은 사람. 자, 근데 예비로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얘들아 너무 먼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는 걸 생각해. 가고 나서는 거기서 해결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영재는 여자애들 성비가 극단적으로 주는데 자산은 거꾸로입니다. 여자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산은. 야는. 자산은 여자애들이 되게 많고. 남자인데 영재도랑 자. 바꿔서 남자. 야 입 다물어 이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재 갔다 군대 가면 딱 이제 코스가 세상에는 하나의 성밖에 없구나 이렇게. 군대 가면 진짜. 어차피 영재 갔다 공대 갔다 군대 갔다 이렇게 하면 다 똑같아. 남자 맞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식당 아주버님이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그러고. 아니 그 남자 남고 애들은 식당 아주머니 남자가 예뻐 보이는 미인처럼 보여요. 이렇게. 남자가 자 가시면 다 좋습니다. 밥도 맛있고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영재고예요. 어? 영재고예요? 선생님 영재 과거 애들을 하죠. 아니 영재고 나오셨어요? 선생님은 영재고 안 나왔어요. 우리 때는 영재고가 없었어요. 영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진흥쌤 서울과 진흥쌤. 자, 진흥쌤 맞아요. 서울 영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영재죠. 자, 보세요. 자, 반사요. 아니, 굴절이요. 이제 반사는 뭔지 알았어? 자, 빨리 하자. 굴절이요. 자,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죠. 굴절은 뭐냐면 다른 물질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꺾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기에서 물로 빛이 이렇게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 했다 그러니? 굴절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절은 꺾여 들어가는 현상인데 나 궁금해. 왜 빛이 똑바로 안 가고 꺾여? 진행하는 그쵸. 매질마다 빛이 전달되는 뭐가 달라서? 속력이 뭐해서? 달라서. 그럼 꼬맹아 여기 있는 이 내용에 생각을 집어넣어봐. 속력이 달라서 꺾인다는 얘기는 속력이 많이 다르면 많이 꺾여. 속력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하고요 물하고 유리가 있는데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100이고 물에서의 속력이 50이고 유리에서 속력이 20이라고 쳐봐. 되겠어? 지금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빛이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 공기에서 물이 아니고 유리로 바꾸면 어떻게 꺾일까? 더 많이 확 꺾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속력이 달라서 이렇게가 아니고 단어마다의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속력이 달라서 많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꺾이는 비율을 보면 둘의 속력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굴절 법칙입니다. 그 굴절 법칙을 누가 얘기했냐면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매질의 속력 차이만큼 꺾여. 그래서 꺾이는 정도를 보면 둘의 속력 비율을 알 수 있어. 알겠어? 얘네들은 속력이 5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네들은 얼마 차이나? 80. 그러니까요. 됐어. 꺾이는 비율은 얘가 더 커야 돼. 라고 하는 그 꺾이는 비율을 뭐라 그러니? 굴절률. 그래서 스넬은 굴절률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그 굴절률에 대해서 하기 전에 중학교 내용 먼저 짚고 가죠.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꼬맹아. 자, 그럼 이렇게 꺾여 들어갔을 때 난 요번에도 각도 재고 싶어요. 무슨 각? 굴절각. 네,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을 재고 싶으니까 뭘 그려야 돼? 법선 그려야 돼. 되겠어? 예. 자, 그러면 법선으로부터 입사방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반사방선까지의 각도가 반사각. 이때는 이 각이 같을까 다를까? 예외가 없어요. 항상 같아요. 그리고 법선으로부터 굴절 방선까지의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굴절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잘 들어봐. 그럼 저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을 쐈어요. 빛은 공기를 지날 때가 빠르니 물을 지날 때가 빠르니? 공기.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향하게 빛을 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을 때 빠른 매질 쪽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겼고요. 느린 매질 쪽에 굴절각이 생겼어요. 어떤 각이 더 커요? 입사각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면 항상 입사각이 무조건 큰 거다. 아니 이건 직선으로 내려갈 때 이제 반대로 쏘. 직선으로 네. 내려가.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항상 입사각이 무조건 커야 돼? 아니야. 빛을 거꾸로 쏴봐. 물에서 어디로? 공기 중. 여기가 물, 여기가 공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모든 파동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인다. 되겠어? 느린 매질이 아래에 있고요. 빠른 매질이 위에 있어. 원래 굴절 안 하면 빛은 이렇게 가야 정상이야. 맞죠? 근데 느린 매질이 어디 있어?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높이가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꺾여? 이렇게 꺾여간다는 얘기야. 맞아? 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꺾여가니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을 때 꼬맹아 이게 입사각, 이게 반사각, 그리고 요게 뭐여야 되니? 굴절각. 누가 클까? 굴절각. 그러니까요. 되겠어? 굴절각이라고 항상 작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은 물에서 공기로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은 느린 매질 쪽에서 빗을 쌌으니까 여기서 입사각과 뭐가 생겼어? 반사각이 생겼고요. 빠른 매질 쪽인 공기 중에서 굴절각이 생겼는데 보면은 모든 각은요. 그게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상관없이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뭐 한 거야? 큰 거예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빠른 매질 쪽이 입사각이 있었으니까 입사각이 큰 거고요. 지금은 빠른 매질 쪽에 무슨 각이 생겨? 굴절각이 생기니까 굴절각이 더 큰 것뿐이야. 알겠어?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요. 내가 여기서 쐈을 때 이 각도가 얼마냐면 30도예요. 입사각이 30도니까 반사각이 30입니다. 이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15도라고 줘볼게요. 근데 나 여기서요. 입사각을 조금 더 키우자. 됐어? 입사각을 살짝 더 키워서 이렇게 쏠게요. 그럼 반사각도 커지겠죠? 자,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무조건 같이 커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각이 30도가 아니고 45도가 됐어? 그럼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각도 45도겠는데 이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략 25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로 왔어요. 자, 지금 물에서 공기 중으로 쏘면서 굴절각이 더 커야 되는데 요 입사각이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반사각도 30도인데 굴절각은 더 커. 그래서 굴절각이 70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입사각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이 어떻게 돼야 돼? 네,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입사각을 45도로 크게 했더니 반사각도 45도인 거 맞는데 굴절각이 더 커지니까 이거보다 커져서 옌병을 이 새끼 이렇게 와. 굴절각이 몇 도? 90도가 돼요. 됐어? 굴절각이 90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가 특이하니까 얘만 임계각이야 이렇게 불러줄 거야. 됐어? 그래서 임계각도로 쏘면 항상 굴절각은 90도입니다. 그럼 꼬맹아 이제 생각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니? 커지면 어떻게 되니? 반사각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는 순간 됐어? 굴절각 뭐 해줘야 되니? 더 커지죠. 그럼 90보다 더 커지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일로 들어오죠. 그럼 굴절에서 밖으로 나가는 광선이 있니 없니? 없어요. 굴절 광선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되겠어? 굴절각이 너무 커서 다시 원래 매질로 이렇게 다 들어와 버리면 모두 다 뭐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냐면 반사만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전 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반사는 반사가 아니고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거 거짓말. 내가 한 말 거짓말. 일정하게 증가하지. 왜냐면요. 입사각을 크게 해서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 새끼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잘 봐. 이거 입사각이 46도면 반사각도 46도인 애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건 반사광선, 이건 굴절광선. 이렇죠? 이럴 수가 없다고요. 네. 뭐가 문제냐면 같은 매질 안에 광선이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가 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서 굴절광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굴절광선이 들어오는 그 순간 모두 다 반사광선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굴절되는 애 없이 100% 반사광선만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사예요. 알겠어? 이러한 전반사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요. 전반사는 무조건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쏠 때만 일어나. 알겠어? 왜? 굴절광선이 더 커야 되니까. 맞아. 이럴 때만 일어나는 게 전반사고요.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광섬유예요. 광섬유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속도요.
광섬유를 깔아놨거든요. 저걸로 인터넷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놈들은 뭘로 해요? 구리선으로 해요. 아직도 전선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가서 해보시면 인터넷 키고 나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때 부팅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느리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광섬유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해서요. 그동안 외국에서 쓰는 대니 구리선은요. 여기에 굴이 있어. 자, 근데 이거 전선이잖아요. 전선은 구리에다가 뭘 쏘는 줄 아세요? 전기 신호를 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전기 신호로 빵 하고 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해서 빠져나갑니다. 맞아요? 그동안 구리선이 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음에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일부 빠져나가는 이 파동을 이용하면 바로 저 새끼가 뭐라고 통화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나쁜 아저씨들이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전선에 이렇게 청진기 꼽으면 저 집에서 전화로 뭐라 그러지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소리 한번 그래서 도감청이 가능했단 말이죠. 이게 아직도 외국에서 다 이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0% 에너지 쐈는데 굴절돼서 나가는 아이가 5% 있으면 나한테 올 때까지 에너지는 뭐하니? 줄어들어요. 그래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썼던 옛날 통신선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신선을 다 바꿔서 못 쓰니 광섬유를 씁니다. 그 광섬유가 뭘 이용한 거냐면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 광섬유는요. 안에는 물처럼 엄청 느린 매질. 그래서 그리고 바깥쪽은 공기처럼 엄청 빠른 매질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느린 매질을 우리가 코어,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빠른 매질 클래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쌓는 거야. 이걸 광섬유라고 하는데 이때 얘는 잘 보시면 이 광자가 무슨 광자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기 신호로 쐈는데 얘는 무슨 신호를 쏘는 거야? 빛을 쏘는 거예요. 정보를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근데 이때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쏠 때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어떻게 할까요? 크게 쏩니다.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반사만 일어나니? 전반사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에 아저씨들이 여기 서서 청진기 갖다 대봤자 우리 집에서 통화하는 소리 이런 거 들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감청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킹합니다. 머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감청이 한다고 해킹만 됩니다. 해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광섬유라고 하는 게 전반사를 이용한 건데 꼬맹아 이제부터 봐봐. 나 물속에 들어갔어. 나 물속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가요. 망망대해 물속에 산소 호흡기 띄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여요. 하늘이 파랗게 넓고 푸르게 안 보여요. 검은색으로 보여요. 은빛으로 동그란 반짝반짝 벽에 붕대고 나머지 다 검은색. 맞아요. 검은색이라고? 실제로요. 하늘을 보면 망망대해 하늘이 이렇게 다 보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영화에서 실제로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늘을 보려면 하늘에서 온 빛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 눈에 들어와야 하늘이 보이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람 눈에서는 이렇게 빛이 간 것처럼 보이겠죠? 맞니? 자, 근데 요거보다 살짝 옆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왔어야 돼요. 맞아? 그랬을 때 꼬맹아 요 입사각 보여요? 네. 근데 옆을 더 보니까 입사각이 뭐해졌니? 커졌어요. 연락 커졌죠. 자, 옆을 보면 볼수록 입사각이 커지니까 커지다 보면은 이 각도가 뭐가 되겠니? 임계각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조금 더 옆을 보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전반사만 일어나니까 하늘로 가는 빛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임계각보다 더 옆을 보면 전반사만 일어나니까 하늘에 있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봤을 때 하늘은 뻥 뚫려 있으니까 다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임계각 범위 안에 있는 요만큼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옆은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여기가 까맣습니다. 바다 안에 그래서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그라미 크기가 작아져요. 네, 임계각의 크기가 줄어들어서요. 여기 동그라미가 점점 작아져요. 없어지죠. 심해는 빛이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됐어? 2대 1대 얼마니? 1대 3. 2대 그렇죠. 1대 예? 네? 뭐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1, 2 얼마? 루트 3이야.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니? 60도. 네. 그래서 얘는 임계각이 60도구나. 이런 거 30. 네? 30도. 30도요. 임계각이 30도구나. 사인 30도니까. 네. 되겠어? 임계각이 30도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어? 또는 거꾸로 얘는 임계각이 30도야. 그랬을 때요. 됐어? 네. 여기에서 요 수심의 깊이가 1m야.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이 원의 넓이는 얼마야? 이런 거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 이게 1m면 꼬맹아 여기가 몇 미터니? 루트 3분의 1m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얼마겠니? 3분의 1파이죠. 되겠어? 그거 보는 문제. 이해 되겠어? 이게 스넬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이걸 우리가 스넬의 창이라고 불러. 알겠어? 이 스넬의 창이 전반사의 요소. 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굴절이라는 걸 알았는데 꼬맹아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 있다 그랬지? 굴절 법칙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서 스넬 법칙이야. 스넬 법칙이 얘기한 건 굴절할 때 얼마나 팍 꺾여 이건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꺾여야 돼? 왜냐면 진행 속력이 달라서. 아, 속력이 달라서 꺾여. 좋았어. 근데 속력이 달라서 꺾인다는 건 알겠는데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이렇게 꺾이지 말고 이렇게 꺾이면 안 돼? 꺾이기만 하면 되잖아. 안 되죠. 물자가에서 나가야 돼. 꺾이는 방향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그 외질에서 이동하는 속도, 속력. 네. 그러니까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건 알겠는데 여기 속력은 빨라. 빠른 쪽이요. 우리가 조사하니까 느린 쪽에 각도가 작게 꺾이더라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꺾이냐고요? 이유가 있을까? 입자의 운동이 발발하는 그 겨울 발발이 진짜 겨울 발발. 바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느린 쪽으로 빠른 쪽이면 느린 쪽으로 꺾이는. 자, 봐.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고요. 사실은 모든 거에는 다 원리가 있어서 그걸 원리를 찾아내는 게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꺾이는데 왜 꼭 그 방향이야? 저 방향은 안 돼? 조금 덜 꺾이면 안 돼? 그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 그걸 분석하는 게 과학자야. 자, 그러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라고 치자. 바다에서 꼬맹이가 놀다가 바다에 빠졌어. 조금 있다가 죽을 것 같아. 그걸 여기 있는 아빠가 본 거야. 그러면 아들이 물속에서 꼴딱꼴딱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있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찢어져요. 구해줘요. 전화를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가서 구해야죠. 자, 그러면 아빠가 자 봐. 다물어. 아빠가 아이를 구하러 가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가면 될까? 다 이제 바다에 들어가요. 제일 빠르게. 자, 좀 앞쪽. 바다에 빨리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가는 아빠도 있어요. 엥? 이 아빠는 친아빠가 아닙니다. 왜요? 아니 당연히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뭐, 대각선. 최단거리 이렇게 가는 아빠도 진짜 아빠가 아닙니다. 최대한 좀 굴절시키기. 굴절까지 생각을 해서 굴절까지 생각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아빠가 친아빠입니다. 와 진아빠는 과학. 왜냐면요.
I를 구하기 위한 조건은 최단 거리로 가는 걸까? 최단 시간으로 가는 걸까? 시간. 그게 더 중요해요. 거리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물은 힘들잖아. 근데 문제는 사람은 아무리 박태환이라도 뛰는 게 수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입장에서 육지가 빠른 매질이고 물이 느린 매질. 수영을 가장 적게 하는 루트로 가는 게 그렇죠. 오이. 되겠어. 충분히 짧은. 그래서요. 실제로 느린 매질을 조금 지나는 경로가 야 다물어. 느린 매질을 조금 지나는 경로가 최단 시간 경로예요. 로 간다는 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파동이 꺾이는 건 알겠는데 왜 그 방향이야? 그리고 왜 꼭 돼서 이렇게 꺾여도 되는데 이렇게 꺾여? 이거보다 이게 왜 더 좋아? 이거죠. 여기 속력은 10인데 여기 속력은 5야. 됐어? 자, 그랬을 때 10만큼 이만큼 더 가고 5를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를까? 이거 계산해보시면 정확하게 최단 시간 경로로 가요, 파동이. 파동이 가장 최단 시간 경로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누나가 자소서 쓸 때 레이저 포인트 싸가지고 꺾이는 경로를 그려놓고 그리고 매질마다의 속력을 계산을 구해서 정말 이 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인지 증명했어요. 선생님 빛의 속도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C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서는 빛의 속도가 아니에요. 왜요? 공기 중에서는 광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에서의 속력, 물에서의 속력 이거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는데 이 꺾인 정도를 보면 이 둘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하려고요. 예. 돼요? 돼요? 그래서 빛은 아무렇게나 꺾이는 게 아니고 최단 경로로 꺾이는 거야. 파동은 다 그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왔다? 아, 친아빠가 아니었구나. 지나발을 차지를.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파동은 속력이 달라서 굴절하지만 되겠니?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경로로 가는 거다. 최단 거리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꼬매나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요. 이렇게 간 애는 빛일까 소리일까? 이건 빛일까 소리일까? 빛과 소리가 있다고 치자. 빛과 소리가 있을 때요. 기억, 니은. 빛은 어느 방향이야? 기억이야. 소리는? 니은. 소리는 어느 거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이야. 왜냐면 알죠? 소리는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빨라. 왜냐면 이게 입장에서 빽빽하니까. 오이. 맞아? 예. 빛은요. 됐어?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물보다 빨라. 그러니까 빛은 공기 중에서 많이 가야 돼. 그리고 물속에서 조금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소리는 거꾸로야. 소리는 공기보다 물에서 빨라. 그래서 소리는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올림에서 나온 문제야. 나왔습니다. 네, 나온 문제예요. 됐어? 여기서 쐈을 때 빛과 소리의 경로를 바르게 그리고 찾아라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 이렇게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빛의 경로만 그리거든요. 근데 소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모든 파동은 최단 시간의 원리에 의해서 꺾이는 거기 때문에 느린 매질을 최대한 조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느린 매질을 최대한 조금 가기 위해서는 됐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원리가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꺾이는 정도를 스넬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굴절율이라고 해서 스몰 n이라고 써.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 자, 굴절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절대 굴절율과 상대 굴절율이 있어. 자,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100, 물에서는 50, 유리에서는 20이라고 할 거야. 자, 굴절은요. 하나의 매질에서 꺾이지 않죠? 네.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꺾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절대 굴절율은요. 모든 아이들을
공기에서 싸서 그 매질로 들어갈 때 꺾이는 정도를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서 출발해서? 공기에서 출발해서 그 매질로 가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A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어. 그럼 꼬맹아 봐봐. N 공기 뭐라고 읽을래? 공기의 절대 굴절률. 이거 무슨 말이야? 공기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공기로. 그럼 꺾일까 안 꺾일까? 안 꺾여요. 안 꺾이니까 절대 굴절률 1로 한다. 아니 이게요. 자, N 물 이거 무슨 말이야?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절대 굴절률인데 꼬맹아 잘 봐. 자, 굴절하는 이유는 무슨 차이야? 속력 차이니까 속력으로 보는 거야. 공기에서의 속력이 100인데 물로 왔어. 속력이 몇 분의 1? 2분의 1로 줄었지. 속력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절대 굴절률을 2라고 하겠대. 머리 있는 척해. 알아들어? 자, 그러면 N 유리. 이거 뭐야? 공기에서 어디로 갈 때? 유리로 갈 때 절대 굴절률이야. 그러면 공기일 때보다 유리로 갈 때 속력이 몇 분의 1? 5분의 1이야. 그럼 절대 굴절률 얼마로 쓰는 거야? 5로 쓰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 5배 늘렸네 이 새끼. 그런 얘기야. 그럼 꼬맹아 절대 굴절률이 2인 거보다 5인 게 훨씬 속력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느려요. 그러면 아까 광섬유에서요. 이거 코, 이거 클래딩. A하고 B 중에 누구의 절대 굴절률이 크겠니? A. A요. 속력이 느린 A일수록 절대 굴절률이 크다. 얘는 느린 매질이고 얘는 뭐예요? 빠른 매질이에요. 얘는 N5고요. 얘는 N2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느릴수록 굴절률은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상대 굴절률은요. 됐어? N 물 유리. 이거 무슨 말이야? 물에서 유리로 갈 때 상대 굴절률. 됐어?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 공기. 근데 상대 굴절률은 그렇지 않아. 알겠어? 네. 또는 N 공기 물 또는 N 물 공기 이거죠? 자, 이거 불러.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공기에서 물로 간 거고 이거는 물에서 공기로 간 거지. 되겠어? 이런 얘기야. 두 개가 반대야. 자, 그랬을 때요. 선생님 이 그림이요. 공기에서 물로 가죠. 그랬을 때 상대 굴절률 구하고 싶다는 거야. 되겠어? 그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 공기 물의 상대 굴절률 구하세요 라고 하는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 뭐 물분의 공기 이게 상대 굴절률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 자, 근데 굴절하는 이유가 뭐야? 속력이 그러니까요. 물의 속력분의 뭐요? 공기의 속력이 상대 굴절률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 스넬 법칙. 자, 그럼 얘 아까 얼마였어? 50. 얘 얼마였어? 100. 그래서 얼마? 2. 그렇죠. 근데요. 너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법. 우리는 F 남다. 오케이. F 공기 곱하기 남다 공기. F 물 곱하기 남다 물. 근데 머리 있는 척해. 자, 공기 중에서 진동수가 크겠니? 물에서 크겠니? 똑같죠. 왜? 굴절해도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어? 아무리 파동이 굴절을 하건 반사를 하건 그 아이의 진동수는 고유한 값으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진동수 무조건 어떻다? 같다. 알아듣는 말인 거 맞아?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울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이건 뭐가 되는 거니? 파장의 비율. 그래서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게 파장 길이 비율이다. 되겠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력이 빠른 쪽은 무조건 각도가 뭐하다고요? 크고 속력이 느린 쪽은 각도가 뭐야 된다고? 작아. 이 각도가 그냥 생기지 않아. 속력의 비율만큼만 생겨. 되겠어? 그래서 물에서 생긴 각도,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와 물에서 생긴 각도의 비율이 속력 비율과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세타 물분의 세타 공기 이 값이 같은데 문제는 얘는 각도로 계산했으니까 답이 각으로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값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무슨 값? 사인 값 치환하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속력의 비율이 각도의 사인 값 비율이랑 정확하게 같아요. 알겠어? 신기하죠? 자, 근데 마지막 상대 굴절률을 아까 구해놓은 절대 굴절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만 분모 분자 위치 뒤집어. 그래서 N 공기, N 물 이렇게 쓰면 돼.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머리 있는 쪽 해봐. 유자, 같은 거죠? 이렇게 곱한 값이랑 이렇게 곱한 값이 같다고 배웠죠? 네. 맞죠? 그러니까 NA, VA가 NB, VB랑 같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곱한 값이랑 같다고 배워. 그래서 NA 사인 세타 A가 NB 사인 세타 B랑 같다고요. 납득하는 거야? 네. NA 남다 A와 NB 남다 B의 값이 같다고요. 자, 어떤 애가 공기 중에서 그래서 A 매질로 가요. 아니다. A 매질에서 공기로 가요. A 매질에서 공기로 가요. 자, 이때 얘의 절대 굴절률이 얼마겠니? 공기의 절대 굴절률. 1이죠. 공기에서 공기로 갔으니까. A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얼마냐면요. 얘가 2입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 얘가 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요. 임계각이 어떻게 해요? 임계각이 어떻게 해요? 물에서 공기로 갔으니까 전반선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임계각이 몇 도냐고. 굳이 실험을 해봐야 하냐고. 빨리 찾아. 몇 도야? 어디 집어넣으면 되니?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자,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 얼마라고? 2. 물에서 생긴 입사각이 임계각이죠. 맞아? 그거 모르니까 사인 임계각. 됐어? 이거 공기죠. 공기에서의 절대 굴절률 얼마라고? 1. 그럼 공기에서 생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굴절각은 90도. 기억나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몇 도? 90도. 사인 90이 얼마냐? 1이죠. 되겠어? 그러면 사인 임계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니? 2분의 1. 그럼 세타가 몇 도라는 얘기니? 30도. 이렇게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 굴절률을 알게 되면요. 그 두 매질에서의 임계각도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맞아?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에다가 쌓인 임계각을 곱한 값이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되면 돼. 알겠습니까? 이때 이 각도가 임계각이야.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 곱하기 쌓인 임계각은 그래서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랑 같다. 되겠어? 자, 꼬맹아. 물 속에 들어가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 속에 있는 빨대가 꺾여 보여요. 물 속에 있는 동전이 떠 보여요. 아지랭이 현상 같은 거 생겨요.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다리가 짧아 보여요. 얼마나? 됐어.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원래는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 다리의 길이가 60cm라고 치자. 물 속에 있는 게.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바닥이 떠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내 발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물속에 있는 동전이 떠 보이는 것처럼 다리가 떠 보여서 내 발바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길이가 요만해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요.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은 2입니다. 이 다리의 길이가 얼마로 보일까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리 길이도 여기가
물속에서의 길이분의 공기 중에서 길이. 되겠어? 이게 절대 물조율 N 공기 M 물이니까 뭐니? 지네들끼리 곱하면 된다며. 맞아. 그래서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에다가 공기에서의 실제 내다리의 길이. 맞냐? 이건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에다가 물속에서의 내다리.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60은 2 곱하기 얼마? 30. 그럼 물속에서 내다리는 30cm로 보이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 진짜 틀려. 아, 알겠어. 왜? 태종이 뭐라 그랬어? 대장이 제 다리가 짧대요. 뭔 다리가 되고? 태정이 자리가 다리 길이가 짧대요. 다리 길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 안 말해. 알겠어. 이제부터 꼬맹아 하나만 정신 차려서 딱 선생님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렌즈 방금. 렌즈 방정식.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된다. 매번 나오는 문제다. 자, 꼬맹아. 우리는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거울입니다. 불조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렌즈입니다. 자, 거울에는 몇 종류가 있냐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울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평면 거울이 있고요. 볼록 거울이 있고요. 오목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 봐. 빛을 3가지 경로로 쏘죠. 정확하게 가운데, 위, 아래로 모든 거울에 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여기에 이렇게 쐈어요. 그럼 빛이 요 점에 들어갔겠죠? 맞아? 그러면 그것과 접선을 그렸을 때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 입사각 몇 도? 0도요. 입사각 0도. 그럼 반사각 몇 도? 0. 0도. 그러니까 평면 거울에서 빛은 반사각이 0도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여기서 쏴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빛이 갔다가 그 방향 그대로 오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왜곡되지 않아. 근데 이 새끼는 어떠냐면 정확하게 가운데 쏜 빛은 아까랑 똑같이 입사각이 몇 도냐면 0도예요. 그래서 반사각이 0도로 가운데 빛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빛은 이렇게 쐈으니까 빛이 들어간 면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것과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건데 그러면 입사각이 요만큼이니까 반사각이 반대 방향 이만큼으로 빛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뭐 한다고요? 커진다고요. 대신에 오목 거울은요. 가운데 빛 그대로 오는데 위에 있는 빛은 빛이 들어간 접선면이 이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이만큼이 입사각이니까 반대 방향 반사각으로 빛이 이렇게 완성돼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반사돼서 가겠지. 알겠어? 그래서 평면 거울은 빛이 왜곡이 없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데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간 방향과 오는 방향이 달라요. 빛이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그 앞에 내가 이렇게가 서 있을 때 이제부터 막바로 정신 차려서 가라. 이렇게 서 있을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친단 말이죠. 맞아? 이게 나고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을 상이라고 해요. 빛에 왜곡이 없을 때는요. 나하고 상 사이에 왜곡이 없어.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 보면 뭔가가 같아 보이는데 뭐가 같아 보이냐면 모양, 크기, 그리고 거리조차 같아요. 내가 거울로부터 10m 떨어져 있으면 상도 거울부터 몇 미터? 10m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내 키가 160이면 상의 크기도 언제나 얼마로 보이니? 160으로 보여요. 됐어? 이게 평면 거울의 특징입니다. 되겠니? 네.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서 뭔가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까? 네. 있죠. 평면 거울에서 바뀌어 보이는 게 뭡니까?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를 평면 거울에서 붙여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맞아? 맞아? 그러면
160인 내가요. 내 전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내가 160cm인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에 상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 그러면 내가요. 나의 상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의 최소한의 길이는 8cm. 근데 내 키의 무조건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 눈에 상이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와야 내가 전신을 보는 거죠. 맞아.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라고? 닮음인데 길이비가 1대 얼마라고? 2. 됐어? 1대 2니까 1대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내 전신이 160이기 때문에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은 80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뒤로 가 보면 내가 뒤로 가. 그러면 내 모습이 비친 상도 같이 뒤로 가겠지? 네. 그러면 거울은 크기가 여전히 80일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그대로야 80. 그래도 삼각형은 여전히 되겠습니까? 아 왜 못 알겠어? 삼각형은 여전히 됐니?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여전히 얼마니? 1대1이야. 그러니까 거리 이 크기 비율도 항상 얼마입니까? 1대2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내 전신을 비춰보는 거울의 크기는 내 키의 절반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을 봤더니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 그럼 렌즈는요? 라고 하죠. 렌즈도 볼록 렌즈가 있고 무슨 렌즈가 있니? 오목 렌즈가 있죠. 자, 볼록 렌즈도 빛을 이렇게 쏩니다. 한 번만 잡아줄게. 가운데 빛은 그대로 직진해. 근데 오목 렌즈, 아니 볼록 렌즈는요. 성의껏 그려야 됩니다. 볼록 렌즈는요. 빛이 이렇게 가고요. 위에 빛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사실은 얘는 직진하고 싶지만 직진할 수가 없어. 왜?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느림매질 유리야. 맞지? 그러면 느려졌으니까 얘가 직진할 수 없는데 지금 빛이 들어간 점이 어디냐면 이 점이고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접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느림매질 쪽을 향해서 꺾이는데요. 그래서 어느 쪽? 느림매질 쪽이니까 법선 쪽 가까이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빛은 그럼 어떻게 꺾이겠습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자, 근데 매번 작동하기 힘드니까 꼬맹아 렌즈로 기억해. 렌즈는 빛이 왔을 때요. 무조건 자기보다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여요. 그럼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위니 아래니? 아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 빛이 이렇게 와서 자기보다 두꺼운 쪽이 어디냐? 위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빛이 보여요. 오목 렌즈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가운데는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 어디로 꺾일까요? 위쪽이요. 얘는요? 됐죠? 이거 모양 때문이니 아니면 매질의 종류 때문이니? 매질의 종류 때문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공기. 여기가 뭐예요? 유리. 여기는 빠른 매질, 여기는 무슨 매질? 느린 매질이라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공기야. 여기가 물이야. 그러면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무슨 매질이니? 빠른 매질. 그럼 빛이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해요. 여기서 뭐해? 그래서 매질의 빠르기를 바꾸면 여기서 뭐 하겠니? 모여.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거 먼저 외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울하고 렌즈에서요. 빛을 모으고 퍼트림이 달라요. 자, 빛을 모은다 하나만 외워. 빛을 모으는 렌즈가 누구냐? 빛을 모으는 렌즈. 볼록 렌즈. 그거 하나만 외워. 그래서
빛을 모으는 렌즈가 무슨 렌즈? 볼록 렌즈니까 거울은 거꾸로 누구라고? 오목 거울이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빛을 퍼지게 하는 건 뭐니? 오목 렌즈죠. 그러니까 뭐겠니? 볼록 거울이겠지. 자, 이때요. 빛을 퍼지게 하는 저 장치 앞에가 서 있으면 상은 무조건 다 똑같은 상이 생겨요. 빛을 퍼지게 하는 도구인 오목 렌즈 앞에 서 있던 볼록 거울 앞에 서 있던 상은 무조건 언제나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뭉쳐요. 자,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 앞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상은 네가 그 오목 렌즈 앞에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상관없이 상은 무조건 축소된 뭐밖에 안 생긴다고?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 볼록 거울 앞에가 서 있어도 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거 미친 듯이 외웠지. 중학교 2학년 때. 볼록 거울의 상은 무조건 축소된 정립 허상이 볼록 거울에 생기니까 내가 그 앞에가 서 있으면 나보다 훨씬 작은 상이 이렇게 맺혀. 그러니까 이 작은 거울에 엄청나게 많이 비출 수 있지. 상을 축소시키니까 좋은 점은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뭐한다? 넓힌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넓은 곳을 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무슨 거울이라고? 볼록 거울이라고. 내가 이거를 이틀 전에 영재 면접 가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는 생 그게 있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면접 대비하고 있거든. 뒤지게 해버렸대. 볼록 거울은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상을 뭐 한다고요? 축소. 상을 축소시키니까 시야를 뭐 한다고요? 넓힌다고요. 그래서 넓은 곳을 보려는 목적에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돼요. 어디다가? 편의점. 편의점에 있는 도난 방지용 거울도 자동차로. 네, 자동차가 이제 차도가 꺾여져 있는 코너 반사격도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사이드 사이드 밀러라고 하는 우리는 측면경. 알겠어? 네. 여기에 쓰는 거다. 시야를 넓히니까.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 그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볼록 렌즈에 가까이 있을 거야, 중간에 있을 거야, 멀리 있을 거야. 이거에 따라 상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축소된 돌이 실상이 생기고, 그 다음이 확대된 돌이 실상이 생기고, 그 다음이 확대된 정리 허상이 생겨요. 자, 이때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 눈에 힘 줘. 자, 꼬맹아,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어. 빛을 모으는. 그 중에서 볼록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게 선을 그리게. 그거를 우리는 광축이라고 불러. 근데 렌즈니까 빛을 모으는 초점이 앞에도 뒤에도 있을 거고, 그 초점의 거리에,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에 2배 되는 곳이 초점의 2배 되는 곳 EF야. 이렇게 있어. 자, 그 중에서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는 곳에 화살표 하나 세워서 예상이 생기게 할 거야. 그랬을 때요. 자, 물체로부터 렌즈까지 빛이 가는 경우는 딱 3개밖에 없다. 기억해라. 항상 광축과 나란하게 가서 렌즈를 만나는 그 빛은 무조건 반대편 초점을 향해 꺾여서 간다. 그래서 이게 1번 빛이야. 두 번째.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빛은 여지없이 직진한다. 얘는 안 꺾여요. 되겠어? 중심을 지나간 빛은 직진밖에 못한다. 됐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물체에서 나온 빛 중 앞쪽 초점을 지나서 가서 렌즈를 만나면 무조건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굴절해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빛이 3가지 경로로 갑니다. 되겠어? 자, 잘 봐. 광축과 나란하게 가려는 초점 지나가고, 초점 지나오려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고.
알겠어? 중심을 지나는 애는 직진하고 이거 3개밖에 없어. 근데 모든 빛은 2개가 모인 위치에 나머지 하나의 빛도 와. 그래서 이렇게 빛이 실제로 모인 이 지점에 저 화살표의 대가리가 생겨야 돼. 맞죠? 그러니까 화살표의 대가리가 이렇게 생기니까 상이 이렇게 맺히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빛이 모인 지점에 상이 생겼어요. 빛이 모인 지점에 상이 생겼으니까 이거 진짜 상. 뭐라고 해? 실상. 근데 위아래가 원래 I와 반대로 뒤집혔어? 이걸 뭐라 그래? 도립상. 이렇게 돼요. 무조건 실상은 도립상밖에 없어요. 됐어? 허상은 뭐밖에 없냐면 정립상밖에 없습니다. 발을 쳐.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꼬맹아, 그럼 도립실상이 생겼네? 근데 이 새끼가요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상은 어느 쪽으로 생길까요? 첫 번째 얘가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상이 이 위치에 생겼어요. 근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상은 얘보다 오른쪽에 생길까요? 기억? 왼쪽에 생길까요? 니은? 꼬맹아, 작도하지 말고 눈으로 봐. 실제로 작도하지 말고 생각으로 해봐. 귀여워. 자, 그 중에 빛을 3개 다 작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1, 2번만 이용해서 작도하세요. 어차피 나머지 하나의 빛은 다 오니까 1, 2번만 이용해서 작도해봐. 얘가 여기에 왔다. 상의 위치가 어딜까? 작도하지 말고 눈으로 생각해봐. 니은 아래쪽. 니은 기억. 어느 방향? 어느 방향? 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갔어. 상이 지금보다 오른쪽이 기억 방향에 생길까? 왼쪽이 니은 방향에 생길까? 귀여워. 기억이요. 귀여워. 기억이죠. 네 기억 같은 귀여워. 기억이요. 기억 방향에 생겨.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같이 오른쪽으로 가. 왜냐면 얘가 여기 있던 1번 선은 안 바뀌어. 맞아? 이 선은 그대로야. 문제는 2번 선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에 오면 노란색인 2번 선은요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되니? 중심을 지나가려면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서 중심을 향하는 각도가 훨씬 더 뭐야 되니? 급해야 돼. 각도가 급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는 위치가 훨씬 더 아래쪽에서 만나. 그래서 상이 이렇게 생겨. 맞아? 물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요 상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생긴다. 어차피 빛이 1번 선, 2선은 변하지 않으니까 2선 어딘가에 와서 만나야 되는데 되겠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2선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상의 크기가 점점 뭐해지겠니? 커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멀어지는 왼쪽으로 가면 상의 크기, 상도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1번 선 이거 타고 가야 되니까 상의 크기가 점점 뭐해지겠니? 작아지겠지. 요만해져야 돼. 요만해져야 돼. 보여?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축소된 뭐가 생긴다? 도립실상이 생겨요. 그리고 가까워지면 확대된 뭐가 생기니? 도립실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꼬맹아 축소에서 확대로 바뀌는 포인트가 어딜까? 작도하지 말고 눈으로 생각해. 초점이 2개. EF. 어디요? 맞아요. 여기입니다. 딱 요점에 왔을 때 상의 크기가 나하고 똑같아요. 됐어? EF보다 멀리 있을 때가 축소된 상이고요. EF보다 안쪽에 왔을 때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근데 꼬맹아 F1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작도하지 말고 눈으로 봐. 됐어? 작도는 단과 애들이나 하는 거야. 자, 여기 왔어. 얘 여기 있어. 초점 안쪽으로 들어왔어. 얘 상 어떻게 생길까? 안 생겨. 그쵸. 아마. 얘 안으로 들어오면 각도가 훨씬 더 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점점 모양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실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데 상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허상이 생기죠. 대신에 이 선의 연장선을 그려보시면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허상이 대가리가 이렇게 맺힙니다.
되겠어? 실제로 빛이 모인 게 아니고요. 모인 것처럼 보이는 연장선상의 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얘는 진짜 상이 아니고 뭡니까? 거짓말상 허상이고요. 얘는 똑바로 서 있으니까 무슨 상? 정립상이고요. 나보다 훨씬 크니까 뭡니까? 확대된 정립허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올수록 가까워진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상이 생긴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상의 작도를 우리는 매번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렌즈의 중심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 A,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 B,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치자. 이해되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상을 작도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렌즈 방정식이라고 한다. 10분 안에 끝낼게요. 안 늦게 끝내요. 렌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렌즈 방정식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이게 다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A.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상까지의 거리가 B.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F. 되겠어? 자, 그럼 첫 번째. 이 상이 제대로 생기는지 보자. 1번 상이 제대로 생기는지 보자. 됐어? 얘는요. 초점 거리가 10인 렌즈에 초점 거리 2배보다 더 멀리 물체가 있었어요. 30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상의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 두 번째요. 빨리 계산해. 두 번째는요. 초점 거리가 10인데 물체는 초점 거리와 초점 거리 2배 사이에 있어요. 15입니다. B 값이 얼마인지 계산. 3번은 F가 10인데 초점 거리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A는 5입니다. B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했어요? 이거 얼마? 15. 15. 이거는 10. 30.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5. 거리가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얼마니? 10. 아. 그렇구나. 자, 꼬뱅아.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뭐였다는 얘기니? 플러스였다는 얘기야. 맞아. 자, B 값은요. B 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뭡니까? 얘는 조립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B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립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B 값의 부호를 가지고 도립 실상인지 정립 허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립인지 정립인지는 확인했다고 쳐.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배율 보셔야죠. 배율을 M이라고 쓰는데요. 배율은 무조건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분의 상까지의 거리 A분의 B입니다. 되겠어? 이게 배율 관식이야. 자, 그럼 빨리 해. 이거 배율 얼마니? M은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 나의 크기의 절반. 그러니까 축소된 상. 맞냐? 자, 이거 M 얼마? 2 확대. 알겠습니까? 얘 얼마? 2 확대.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냈어요. 평면 거울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의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평면 거울에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나의 상의 크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나의 상의 크기. 됐어?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OX. X. 왜요? 원근감. 왜요? 자, 평면 거울은 언제나 거울로부터 나까지의 거리와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어떠니까? 같죠. 그러니까 배율이 얼마입니까? A분의 A죠. 배율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네가 멀어져도요. 이 거리가 A 다시, 이 거리도 얼마입니까? A 다시예요. 됐어? 그러니까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동차의 측면 거울 본 적 있죠? 사이드 미러.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나 궁금한데요. 거기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이죠. 되겠어? 자, 볼록 거울에서 상의 종류.
말해 빨리. 외웠잖아 아까. 블루 거울에서요. 볼록거울에서의 상해 종류. 소세. 소수대. 됐죠? 어쩔 시군이죠.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나왔어요. 볼록거울에서 실제로 물체까지의 거리와 볼록거울에 맺힌 상까지의 거리 중 누가 더 크니?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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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왜요?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는 배율이 여러분들 그래서 배율의 크기가 얼마보다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볼록 렌즈로부터 나까지의 거리보다 볼록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뭐 해야 되니? 작아야죠. 여기가 2m면 여기 1m죠. 그러니까 측면 거울에서 보는 것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요. 되겠어? 상이 훨씬 더 멀리 맺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작아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상은 되니 거울부터 나까지의 거리보다 거울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작으니까 축소되어 보이는 거야. 이거 묻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거 애들이 그때 다 틀렸어.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그랬으니까 상이 저렇게 멀리 생겼겠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배율 여기다 놓고 계산해 봐야 돼. 알겠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럼 꼬맹아, 얘요. A가 커, B가 커? A가 그래. A가 B보다 크겠죠. 되겠어? 얘는요? B가 크겠죠. 되겠냐? 그래서 축소와 확대는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돼? 할만해? 네. 나도. 알겠지? 네. 3분 남았어. 책 잠깐 펴. 자, 재영아 46페이지부터 숙제는 다시 보내줄 거지만 자 46부터요. 자 66페이지까지인데 중간에 답안지가 더 많은 거 알죠? 아 맞아요. 맞아요. 46부터 66까지. 맞지? 빨리 풀어. 2분 안에.